나라를 생각해서 일을 하신 분이니까 저도 그런 마음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어린 소녀들이 조국의 의미를 묻습니다. 깜빡 잊어버렸다. 옆 사람 보면서 얼른 보면서 하세요. 어른들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자긍심이라고 말합니다. 1학년이라 어렵기는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나도 무엇인가 한 몫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를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뭐 하러 왔어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총을 들고 싸운다는 게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인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그녀를 기억하는 법. 그녀가 걸어간 위대한 여정의 일부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여인 윤희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 그래서 안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 또는 직접 할 수 있으면은 의병 부대를 만들어서라도 의병에 참여하기도 하자라고 하는. 35년에 세상 뜰 때까지 25년을 항일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발밑에서 시달리고 있는 조국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 결심이 얼마나 대단해. 나 안 간다. 꽂히기를 거부한 불꽃. 그녀를 만납니다. 이런 곳에서 나라도 없는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도 그건 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게. 이게 한 200년 된 집인데 저희들 그 할머니가 처음 시집 온 집이에요. 이 집이 생가예요. 엄격한 유학자 집안의 소녀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곳. 그 지붕만 바뀌었지 이 기본 틀 자체는 할머니가 사시던 때 그 집 그대로입니다. 16살 새색 씨는 결혼 첫날부터 남달랐습니다. 신랑 신부가 신방에 들었을 때 신방 앞에서 신혼부부의 모습을 엿보려던 구경꾼들이 실수로 큰 불을 냅니다. 방문에 옮겨붙은 불이 삽시간에 지붕까지 번진 위급한 상황. 새 신부가 족도리를 쓴 채 뛰어나와 물동이로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났다니까 그 상태에서 뛰쳐나오셔서 같이 불을 끈다거나 막 그러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처녀가 새로운 시집이 온 아가씨가 뭘 하느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에 불 났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고.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남녀 불평등 사회. 여성들의 바깥 활동이 제한적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윤희순의 대담한 행동은 시댁의 보수적인 가풍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죠. 그러나 시아버지 유홍석은 그런 며느리를 오히려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화서 학파로 유인석, 이항로 등과 함께 조선 후기 민족운동을 이끈 유홍석은 그녀의 정신적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유홍석 선생님께서 화사학파들과 함께 위정석사 활동을 하실 때도 영향을 받게 되고 나라 걱정 또 민족의 장래에 대한 염려를 들으시면서 아마 윤희순 의사도 그러한 애국 정신을 키워갔던 것이 아닌가. (13도위군) 도총제로 의병을 이끌었던 유인석은 유희순 시댁 쪽 어른이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일어난 을미 의병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춘천 의병 활동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저 안쪽에 의암 선생님의 추상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의암 선생님이 학자이셨지만은 나중에 이제 칼을 들고
의병대장에 오르셨던 모습을 형상화해서 초상화를 만들어놨습니다. 한말 유림들은 근본적으로 학자이고 선비였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일제에 대항해서 붓 대신 칼을 든 의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아버지 유홍석이 주도한 춘천 의병은 친일 세력을 단호하게 응징했습니다. 춘천 의병이 춘천 관할을 점령을 하고 관절사가 단발을 하고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의병들이 볼 때는 친일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친일 개화 관료다라고 하는.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그 관료를 춘천 의병이 이제 처단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남자들이 의병하러 나간 사이 집을 지키는 건 여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 예당 할아버지께서 이제 주로 기거하셨던 방인데 예당 할아버지도 거의 뭐 의병하러 나가시니까 방이 비어 있죠. 윤희수는 시아버지를 원망하는 대신 후방 지원에 나섭니다. 식구들이 먹어야 할 좁쌀과 보리쌀, 숫장수가 맡겨놓은 쌀까지 전부 꺼내 의병들에게 먹였습니다. 일본군에게 부상당해 쫓겨온 의병들은 치료를 해줬죠. 말 그대로 의병들의 병참기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윤희순이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은 한 장의 경고장을 통해서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밝히며 남의 나라 공무를 시해한 외놈 대장에게 일가라는 윤희순. 그녀의 항일 의식을 깨운 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었습니다. 윤희순은 8편의 의병가를 직접 작사해 유포하고 일본군과 그 추종자들에게 보내는 4편의 경고문을 지었는데요. 확고한 결전 의지를 보여주면서 적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담았던 윤희순의 의병가는 의병을 모으고 모인 의병들이 사기를 북돋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곡조가 전해지는 건 안사람 의병가.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 소냐 아무리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 없이 소용있나 우리도 나가 의병하러 나가보세. 안사람도 나라 사랑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결국 남녀 평등을 이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 또는 직접 할 수 있으면은 의병 부대를 만들어서라도 의병에 참여하기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러한 의병 가사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불리기도 하고 또 안사람들을 모아서 또 의병 가사를 이렇게 전하기도 했었고요. 우리나라 의병들은 나라 찾기 힘쓰는데 우리들은 무엇할까 의병들을 도우세. 윤희순은 자신이 쓴 노랫말에 당시 유행했던 민요가락을 붙여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녀와 뜻을 같이 하는 여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안사람 의병대의 시작이었죠. 안사람 의병대는 의암댁, 턱골댁, 벌골댁 같은 평범한 여성 30여 명이었습니다. 물론 시아버지가 처음부터 며느리의 의병 활동을 허락했던 건 아니었죠. 젊은 며느리가 위험에 처할까 봐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희수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사제를 털어 의병을 나간 시아버지와 남편. 집안 남자들이 일본군에 맞서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를 치르는 동안 윤희수는 스스로 의병장이 되어 힘을 보태고자 했습니다. 낮에는 안사람 의병대를 모으고 밤에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무사귀환을 빌었던 윤희순. 그러나 나라의 운명은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을 당하고 주권을 잃은 나라의 황제 역시 강제로 퇴위를 당한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의 선택은 죽음 아니면 항쟁이라고 생각한 윤희순. 그녀는 항쟁을 선택합니다. 이제 이 주위가 예전에 이 윤희순 의병장, 여성 의병장, 저희 할머니죠. 할머니가 여자들을 모아놓고 탄환, 탄약, 의병 훈련까지 시켰던 곳이 바로 이 자리예요. 윤희순의 안사람 의병대는 의병들이 화승총에 쓸 화약을 제조하고 군사훈련에도 참가합니다. 모두가 남자들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일들이었죠. 윤희순이 이곳을 선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군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웠던 장소가 이곳이에요. 이 당시 같은 경우는 여기 한 번 오려면은 며칠을 걸려도 못 찾아온대요. 이 산이 워낙 높아서. 깊은 산골, 자풀이 우거진 황무지에 세워진 무기제조창은 나라 잃은 백성의 처량한 신세와도 같았습니다. 포기를 몰랐던 조선의 안사람 윤희순은 남장을 하고 적진에 들어가 일본군의 정보를 빼내오기도 했습니다. 가족보다 독립운동이 먼저였던 윤희순. 결혼 20년 만에야 겨우 첫 자식을 본 것도 그 때문입니다. 교육하고 할머니는 의병 그거 지원하고 이러니까 1년에 한두 번씩 집에 같이 계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윤희순이 중국 환인년 난천자로 망명을 한 건 1911년 4월. 국내 의병 활동 20회 만의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유씨 집안 50여 가구를 이끌고 가는 망명길은 험난했습니다. 윤희순 의사 항일 자료집에 보면 이 난천자 다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고국을 등지고 바로 이곳에 도착을 해서 고려구라는 마을을 새로 다시 개척하기 위해서 첫 발을 디딘 곳입니다. 의병전쟁으로 10만여 명의 의병이 희생되고 대한제국이 끝내 국권을 상실하자 자결하라는 시아버지를 만류해 해외 항쟁을 주장한 윤희순. 이곳에는 의병 정신의 재건을 꿈꾸었던 그녀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난천자는 계곡에서 내려온 물이 1년 내내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는데요. 윤희순과 의병 가족들은 이곳에서 풍부한 물을 활용해 중국인들에게 수전, 우리말로 벼농사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담 해봐도 돼요? 이거? 그때만 해도 난천자의 중국인들에겐 콩과 옥수수가 먹을 것의 전부였다고 하니 수전 농사법 전수는 낯선 타국에서 현지인들과 사이좋게 지내려는 의병 가족들의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예, 같이 가시면 돼요. 你好。哦。你好。你好。你好。 윤희순과 의병 가족들의 첫 정착지는 산빛 아래에 있는 황무지였습니다. 네. 와. 오. 밭농사는 엄두도 못 내는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땅이었죠. 이제 이렇게 가면 되나요? 이렇게? 네. 드디어 첫 정착지터에 도착했습니다. 姓刘嘛，叫怎么能叫老刘老黄？那他是什么民族吗？
不知道。不知道。是当时我舅母，他是一个朝鲜人，以前从那边避难的，有没有听说过？那避难那好像是有，过来是好像就在这住，是这么。 유씨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13도 도 총재였던 유인석 선생을 지칭하는 말인 것 같고요. 유인석 선생뿐만이 아니고 유홍석 선생, 윤희순의 시아버지, 그리고 유재원, 남편인 유재원, 이 유씨 집안 가족들이 거의 주축이 되어져서 이 의병 가족들이 이곳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곳을 선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곳이 일제의 감시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原来就是像一般，他不是不让你居住这儿，都给你房灯先烧了。 피해 굶주린 일본군도 감히 들어오지 못한 땅. 사방으로 탈주로가 있는 천혜의 요새. 100여 년의 시간이 무심히 흐르는 사이 옛 흔적은 하나둘 지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돌에 계속 신경 쓰이는 이유는 여기 와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게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돌, 저쪽에 돌하고 있었던 데가 이쪽에 이제 집을 만들고 집터에다가 옆에 담처럼 돌을 쌓아놨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몇 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게 지금 저기 하고 지금. 그러면 그분들의 실체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돌밖에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지금. 저분이 설명을 안 해주면 우리는 여기에 이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척박한 땅에서 시작된 난민 생활. 여성들의 삶은 더욱 고단했습니다. 남자들이 의병 활동으로 집을 비우면 노약자와 아이들을 돌보며 풀뿌리, 나무 껍질로 끼니를 때웠고 와, 엄청 큰데 이거? 부유한 중국인들에게 찾아가 식량을 구걸하기도 했죠. 이 맷돌도 당시 의병 가족들을 도왔던 부유한 중국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윤희순이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선 건 취리두 시절입니다. 윤희순은 취리두 남산마을에서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며 항일 계몽 활동을 했습니다. 취리두인데 저 남산 밑에다가 거주지를 앉혀놨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남쪽에 있는 산이라서 남산. 네. 그럼 저쪽은 북쪽에 있는 산에서 북산. 취리두 저는 윤희순이가 1912년 초에 신빈현 남천자 거래구에서 자기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을 이끌고 이것으로 이사를 온 것이에요. 이 산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뒤쪽에 배경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윤희순의 주거지가 있었다는 거죠. 저쪽으로 서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이 대아하가 계속 흘러갑니다. 지금 아하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쪽에 물이 졸졸 흐르고 수전도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수전도 하고 살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죠. 제가 답사할 때는 그 전선 때를 위주로 해서 그 부근에 한 집이 대여섯 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철거해버리고 밭으로 변하고 그 부근에 지금 또 무슨 공장이 있대요. 밭으로 되어버린 옛 거주지. 윤희순은 이곳에서도 강물을 끌어들여 벼농사 짓는 법을 보급시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취리두와 남괴마자 마을을 오가는 일이었습니다. 왕복 하루가 꼬박 걸리는 먼 길. 정정복 씨 부부는 이 마을의 유일한 조선족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자리를?
자리 우리 원래 여기 얼찍에 내가 여기서 여기 로학당 이름이 여기 이 촌 이름이 로학당이던게요. 학교가 있어서 여기. 80년 살았습니다 여기서. 80년.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지금 79인데 한 살 못했죠. 근데 80년 여기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독립단에 댕긴 사람이고 그래서 벌써 우리 아버지 세상 뜻대로 오는 되고 그 역사를 봐서는 다 대줘서 알죠. 뭐 노학당 여기라고. 옥수수밭 한가운데 있는 기념비 하나가 당시 윤희순의 행적을 말해준다는데요. 노학당 기념비. 노학당은 윤희순이 세운 학교 이름입니다. 중국인들은 아직도 교장 윤희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노학당 터에 있는 이 큰 비석들은 다 노학당 운동장의 담벼기 비석이다. 이것까지 증인했어요. 그럼 이 담벼기 비석은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는가? 이걸 확인해서 여러 번 이 부근의 농민들한테 물어본 결과 큰 돌과 작은 돌은 원래 여기는 없었는데 강변에서 주워왔거나 일면산에 산에 올라가서 땅을 파고 헤쳐서 큰 돌과 작은 돌을 지고 이고 지어는 작은 수레로 끌고 이렇게 와서 노학당에 이 비석이 노학당의 돌들이 운동장 주변으로 이렇게 쌓여 있게 됐다. 그치, 굉장히 넓은데요. 운동장 저쪽에 운동장이고 학교도 여기 있고 저쪽에 있고 여기 식당이 여기 있고 이거 다 학교. 그렇다면 항일인재를 양성했다는 노학당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금은 옥수수밭에 불과하지만 100년 전만 해도 학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가득했을 학교. 노학당은 갖출 건 다 갖춘 학교였습니다. 교실과 운동장, 기숙사, 식당도 있었죠. 노학당의 교육 철학은 항일과 애국. 항일투사 양성을 목표했던 동창학교의 분교로 불리기도 합니다. 这个完全可以，因为50多位青年里不全是朝鲜族人，也有汉族人，也有中国人在里头参加在内，所以说，就这种业位方法完全是有道理。 옛 동창학교의 교사들이 가르치고 박은식, 신채호가 특강을 했던 노학당은 일제의 간섭으로 폐교될 때까지 약 2년 동안 50여 명의 항일투사를 양성했습니다. 교육이 곧 무기라고 생각했던 윤희순. 윤희순은 협피구까지 몇십 리기를 걸어서 오갔습니다. 학교 운영 자금과 항일 운동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협피구라는 것은 저쪽에는 관전연이고 동남쪽 서쪽으로는 조선 땅이에요. 우리 동포들이 일본 제국주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어린애, 노인들, 짐 이렇게 메고 이고 얻고 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발을 디딘 것이 바로 협피구 이곳입니다. 윤희순 의사가 너무 억세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몽운동을 하고 항일을 선전하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보고 어떤 때는 노새까지 자기 집에 노새까지 주면서 타고 다니라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망명해온 조선인 500여 가구가 살았던 협피구는 의지할 데 없었던 조선인들에게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3.1 운동 이후 만세운동이 이곳에서 들불처럼 번진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때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교수님? 여기 500여 가구가 막 작은 태극기를 들고 조그만 태극기 삼각기. 네, 그걸 들고 이 산을 막 곳곳이 누비면서 누우면서 대한독립 만세하고 산 막 외쳤을 누비고 거예요. 계곡을 누비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선 한복을 입고 하얀 한복을 네. 입고 조선 독립 만세 만세 하며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조선 독립을 위해서 이곳으로 와서 땅을 뒤지고 나무를 파고 풀잎을 뜯어서 죽어 쏘서 먹어가면서 독립운동을 외쳤습니다.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곳. 아이고. 조선 여성 윤교장을 기억하는 마을의 노인들을 찾아 나선 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윤희순 이야기를 연구자에게 알려주었던 팔순 노인은 더 이상 그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름은 들은 것 같지만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는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1915년 불행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럼 예전에 여기 길도 없었어요? 길도 없고 여기 그저 조그만 새길이죠. 의병전쟁의 주역이었던 유인석과 시아버지에 이어 남편까지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선생님 저 산이래요. 저기 여기 뒤에 큰 산 있잖아요. 큰 산. 큰 산 앞에 있는 작은 낮은 산. 낮은 산. 거북이 등 모양의 계곡을 따라 윤희순의 정신적 지주였던 유인석과 시아버지 유홍석 등이 잠들어 있는 곳. 제자 100여 명이 닷새 동안이나 스승 유인석의 시신을 옮겼다는 왕바가리입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다가 중턱에 평지가 있어요. 그 꼭대기가 안 있고 3분의 1쯤 될 그 산이에요. 예를 다해 명당 자리에 모셨다는 말이 전해지지만 그 자리를 다시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무덤의 주인들은 이제 해방된 조국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윤희순의 시아버지와 남편의 유해도 장남 유돈상의 등에 업혀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가족 대부분을 잃고 비밀 연락만마저 노출된 윤희순은 다시 도피길에 오릅니다. 무순 포가둔의 털을 잡은 윤희순 일가의 생활은 빠르게 안정되어 갑니다. 새로운 정착지는 강가에 있어 곡식이 잘 되는 땅이었습니다. 생계 걱정은 줄었지만 그렇다고 항쟁의 의지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윤희순은 집안의 어른으로서 투쟁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 흩어진 의병들을 모은 것도 이때의 일이죠. 여보. 이거는 구해서 두 가지. 어떻게 부르세요? 저요? 예. 이거 강을 다 이거 배고시켜가지고 강이 늘고요. 지금? 네. 지금 무슨 강의를 해요? 이거 또 그러니까 그 보아천 강이라 부르죠. 보아천. 보아천 하네요. 예, 예. 혹시 여기 살고 있으면서 여기 한국인들이 네. 옛날에 이거 모여가지고 조선 독립단을 만들고 활동했었다 하는 얘기는 선생님 혹시 들은 적이 여기 살면서 그거 들은 적은 있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원래 학교 위치가 원래 요거 청집지인데요. 여기가 그 바로 학교 위치예요.
포가둔강을 사이에 두고 왼쪽은 조선인 구역, 오른쪽은 중국인 구역으로 나누어 살았던 땅. 고층 빌딩 숲이 되어버린 이곳에 나라 잃은 울분과 서름을 가슴에 안고 항쟁을 준비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윤희순이 이끌었던 조선 독립단의 훈련장을 찾기로 했는데요. 이 산이 그때 윤희순 유돈상 음성국이 묻어놓은 조선 독립단의 훈련장이었어요. 네. 낮에는 밭에서 농사를 짓고 해가 지면 농기구를 들고 훈련하는 주경야독 생활. 그 당시에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농기구나 아니면 그런 걸 들고 들어가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농사일 하는 줄 알고 누구도 의심 못하지. 그렇겠죠. 의심 못하지. 그렇게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저녁에 언제 들어오는지 뭐 밤중에 내도 훈련하는데 와 소리 난대. 근데 자기는 어떨 때는 좀 겁이 났다. 나라의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 하나로 낙과 곡괭이를 들고 밤마다 군사훈련을 해야만 했던 그 절박한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60살이 넘은 윤희순이 직접 훈련에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마땅히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군사훈련에 앞장섰던 윤희순은 중국인들에게도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 함께 투쟁할 것을 독려합니다. 천 번을 넘어지면 천 번을 일어설 기계였지만 중국 대륙을 새로운 먹잇감으로 삼은 일본군은 시시각각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모조리 죽이고 태우고 빼앗는 일제의 초토화 작전으로 무고한 조선인 3천여 명이 작두와 끓는 솥에서 목숨을 잃고 불태워졌습니다. 일본의 중국 침략과 조선인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면서 조선 독립단은 한중 연합투쟁의 거점으로 떠오릅니다. 윤희순이가 1915년에 유돈상, 유민상을 시켜서 너 중원 저쪽으로 돌아라. 돌아서 할아버지, 아버지의 전우들을 찾아라. 그렇게 띄웠잖아요, 두 아들을. 네. 두 아들이 중원이요, 몽골 사막이요, 이래 되다 근 5년을 이렇게 다녀서 중국인 조선인들의 항일 이전에 붙인 할아버지의 전우들을 찾았어요. 윤희순이가 중국으로 이동할 때 그의 사상은 한국인의 독립운동은 반드시 중국인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 사상이 아주 뚜렷했고 한국인과 중국인은 연합투쟁을 해야 일본 제국주의를 다도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이 대단히 강하고 뚜렷했습니다. 그 정신이 조선 독립단에서 체현됐죠. 윤희순이 맏아들 유돈상과 함께 전개한 조선 독립단의 한중 연합투쟁은 그녀의 오랜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선 독립단 학교를 설립해 항일 투사를 양성하기도 합니다. 윤희순의 대담함은 위기 앞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일본 밀정이 은신처에 불을 질렀을 때
불타는 집안에서 잠자고 있던 두 손자를 맨몸으로 구해낸 것도 윤희순입니다. 불이 나서 확 불타니까 뭐 모두 놀라서 불불 떨고 있는데 두 아이가 거기에 있다는 건 누구도 생각 못했지. 벽이요 뭐요 다 허물어지고 이러는데 갑자기 윤희순이가 창문을 뚫고 들어가더래요. 들어가더만 한쪽 뼈들에 하나씩 아이 둘을 껴안고 또 뛰어나와서 보니까 하나는 유연이고 하나는 유연이 누이 되는 분. 방화 사건 이후 간신히 목숨을 건진 윤희순 일가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독립에 대한 열망은 어린 손자들까지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심양의 번화가에는 윤희순이 불 속에서 구해낸 손자 연익이 정보원 역할을 하던 아지트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곳 옛 강산 냉면집입니다. 어떨 때는 직접 일에 와서 그 쪽지를 넘겨주는데 어떤 아저씨인지 몰라. 어쨌든 와서 턱 치면은 이거 아모니까 자기 쪽지를 내주고 좀 일찍 하면 다시 돌아가고 어떨 때는 무순으로 가고 어떨 때는 가지 못할 때는 여기 와서 홍 누나요, 김 누나요 그 어리잖아요. 그게 그 누나들의 보살피면서 하루 종일 자고 다시 해석으로 가든지 무순으로 가든지 이렇게 됐어요. 10살 남짓한 나이에 700리길을 홀로 오가다 보니 아이 몸은 늘 상처투성이었습니다. 1시간 모래를 한 점 재가지고 그 상처에다가 이렇게 바른데 바르면서 쭉쭉 문대면 피가 멎은데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부근에 가가지고서 그 담배잎을 따서 여기 자기 상처에다 갖다가 붙여놓고 한참 피가 머물 때까지 있었고 그렇게 다니다가 도중에서 여기 그날 못 온단 말입니다. 못 오면 어디 가는가 하면 중국집에 들어가서 그러지들 했지. 10살 소년도 제 몸을 던져 독립운동을 했던 시절. 심양에는 또 하나의 아지트가 있었습니다. 저쪽에는 없지? 없어요. 그러면 이거겠는데 저 위에 누가 올라가서 봐야지. 대흥정미소가 바로 황고트 지금 새로 건축된 역에 저쪽에 지금은 주차장이 된 이곳을 통해 독립운동자금과 정보가 들어오고 나갔다는데요. 이원이가 그때는 중국 옷을 입고 헝겊신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거 헝겊신을 신고 언제나 걸어 다녔어. 걸어 다녔는데 그 신이 망가진 게 마음이 아파서 어떨 때는 신을 벗어서 허리춤에다가 차고 딱 허잔 그게 쓴 게. 그런데 딱 허잔이라는 그 여인숙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자는 그 곁에서 끼어가지고 자고 그 이튿날 다시 오고 이렇게 정보를 전달했어. 일흔다섯 살 윤희순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장남 유돈상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당당하고 의연했지만 이곳은 잔혹한 고문이 자행되는 무법천지였습니다. 아들을 데려가라는 말을 듣고 달려온 윤희순은 망연자실합니다. 수레 같은 것도 없고 아들이 걸어서 나올 줄 알고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나왔는데 아들을 첫 보니까 빈사 상태에 있어서 부축해서 걷다가 아들이 쓰러져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눈이 멀고
늙고 살이 뜯겨진 채 풀려난 아들은 영영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항일투쟁의 동지이자 결혼 20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옆에 산에다가 그 돌 가지고 파서 일단 거기다 안장을 시켜놓고 돌로 무덤을 해놓고 돌에다가 버들 유자 하나만 막 발기발기 새겨가지고 세워놓고 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요? 철의 여인 윤희순도 아들의 죽음 앞에선 어쩔 수 없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들 먼저 보낸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병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고문으로 돌아가시니까 너무 애통하시다가 이제 도저히 힘이 없고 이러니까 할머니께서도 이제 그 후유증으로 시금 전폐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자신의 모든 것을 독립운동에 바친 그녀의 마지막 여정은 해성시 묘관촌. 묘관촌 마을에는 윤희순을 도운 중국인 갈복순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윤희순 일가는 주변의 중국인들과 사이가 좋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윤희순 의사 가족이 살고 있었던 집이 완전히 다 일본군에 의해서 불에 타고 그리고 이곳으로 이주를 해서 정말 먹고 살 곳이 없는 차에 이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인연이 되었고 또 그 집안 어르신께서 별채를 내주셔서 그래서 이분들이 또 힘을 내고 희망을 내고 살 수가 있었거든요. 저도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약간 울컥하거든요. 윤희순과의 인연을 소중히 해온 갈씨 집안 사람들이 뭔가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합니다. 끝없이 이어진 밭두렁을 지나 드디어 만나게 되는 풍경. 윤희순이 묻혀있던 옥수수 밭입니다. 이것도 무덤이네요. 이것도 묘 맞네요. 이것도 무덤이네. 갈씨 집안 사람들은 오랜 세월 찾는 이가 없었던 윤희순의 무덤 자리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뒤에. 윤희순. 아, 윤희순. 윤희순 여사. 무덤 자리에 기념비가 세워진 건 1994년. 어린 시절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손자 유연익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갈씨 집안과 묘관촌 사람들은 손자 유연익이 60년 만에 할머니의 묘를 찾을 때 자신의 일처럼 도왔습니다. 할머니 유해를 조국으로 모시기 위해 중국 땅을 헤맸던 손자 유연익과 백세 노인까지 발벗고 나서서 도운 묘관촌 사람들의 합작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수고해줬던 분들 한 분 한 분도 안 잊고 이거를 마음에 담아서 여기에 비석에 새겼다는 것이 평생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국내에서 20년, 중국에서 다시 25년. 장장 45년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했던 윤희순. 손자 유연익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찾아낸 건 대한민국 100년의 긍지였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일찍이 이런 여성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1994년) 윤희순의 유해가 84년 만에 꿈에 그리던 조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독립운동으로 조부모와 양친을 모두 잃고 뿌리마저 잊고 살았던 손자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았던 할머니의 삶이 비로소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다시 25년. 춘천에서 고유제가 열렸습니다. 윤희순이 외롭고 뜨거운 마음으로 써내려간 의병가사집이 국가문화재로 등록된 것인데요. 나라의 위기 앞에 분연히 일어나 일생을 던진 그녀의 삶과 기록이 한 가문을 넘어 나라의 보물이 된 것입니다. 윤희순이 의롭고 뜨거운 마음으로 써내려간 의병가사집이 국가문화재로 등재된 것인데요. 고유제를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완전히 인정을 한 거잖아요. 할머니 글 쓴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제가 아까 눈물이 잠깐 난 거는 아버지가 하실 때 이게 됐었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아버지가 이 독립운동의 후손으로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시는 걸 제가 봐왔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보셨으면 했는데 다행히 이제 옆에 계시니까 아마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지금. 꺼지지 않는 불꽃.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그녀가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